1973년 10월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집트군의 움직임을 몇 달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력이 늘었다 줄었다, 훈련을 했다가 해산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저 훈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경건하게 보내는 날, 온 나라가 멈춰 선 바로 그 순간, 이집트군은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방어선을 향해 일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중동에는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전쟁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집트는 병력이나 무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준비한 것은 몇 달에 걸친 치밀한 속임수였습니다. 상대방이 방심하는 순간을 정확히 골라내고 절대 뚫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방어선을 상식 밖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배경부터 결말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시온주의 운동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이 지역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주를 사실상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땅에는 이미 오랫동안 살아온 아랍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있었고 자연히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대학살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국제 여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1947년 유엔은 이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는 분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대인 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랍 측은 자신들의 땅이 강제로 나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들이 곧바로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신생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병력과 장비에서 열세였지만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며 유엔 분할안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승패를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는 깊은 앙금이 남았고 이는 1956년, 1967년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973년 전쟁까지 이어지는 오랜 대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야기는 다시 1967년으로 이어집니다. 그해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 영토였던 시나이 반도 전체를 점령했고 그 경계가 되는 수에즈 운하까지 자국 방어선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라는 삼각형 모양의 넓은 땅이 놓여 있습니다. 이집트 본토에서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수에즈 운하를 건너야 합니다. 이 운하는 폭이 좁은 곳은 200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물길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가르는 확실한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운하를 건너기만 하면 그 너머는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이고 그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야 비로소 이스라엘 본토에 닿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자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막아내는 첫 번째 방어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관문을 확실히 틀어막기 위해 수에즈 운하 동쪽 기슭을 따라 거대한 모래 방벽을 쌓았습니다. 이름하여 바레브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방벽은 높이가 20m 안팎에 이르렀는데 이는 대략 아파트 6, 7층 높이와 비슷합니다. 게다가 경사가 매우 가팔라서 전차가 그대로 타고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방벽 곳곳에는 요새화된 관측거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이집트군이 어느 지점에서 도하를 시도하든 곧바로 포착해 집중포화를 퍼부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방벽을 정면으로 뚫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집트로서는 국가적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새 대통령 아나르 사다트는 이 굴욕을 되갚고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만 놓고 보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압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다트와 이집트군 지휘부는 힘이 아니라 시간과 속임수로 승부를 보기로 합니다. 이 작전을 이해하려면 몇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집트의 아나르 사다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전임자였던 나세로와 달리 실용적인 성격으로 전쟁에서 완전한 군사적 승리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제한적이고 계산된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이집트군 참모총장 사드 엘 샤젤리 장군입니다. 그는 도하 작전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수에즈 운하를 건너 방어선을 뚫는 세부 계획을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특히 모래 방벽을 무너뜨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전에 적용한 인물로 꼽힙니다. 이스라엘 쪽에는 국방장관 모세 다얀이 있습니다.
그는 1967년 전쟁의 영웅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이번에는 이집트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훈련으로만 판단하는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기관 아만의 수장이었던 엘리 제이라 장군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가 시리아와 동시에 공격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판단틀을 고수하다가 개전 직전까지도 위협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철저한 준비와 기만을, 이스라엘은 과거의 승리에서 비롯된 확신을 각각 손에 쥔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집트군은 개전 몇 달 전부터 국경지대에서 병력을 반복적으로 증강했다가 철수시키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움직임을 그저 일상적인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이 반응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외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만든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집트는 언론에도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신형 무기 부족으로 당장은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게 유도했고 군 고위 장교들에게는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일부러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개전 며칠 전에는 일부 부대를 실제로 철수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경계심을 한층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격 날짜를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속죄일 욤키푸르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전역이 사실상 멈춰섭니다. 방송도 중단되고 도로에는 차량 통행도 거의 없습니다. 예비군을 신속하게 소집하기가 가장 어려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오후 이집트군은 수천 문의 대포로 일제 포격을 시작한 뒤 곧바로 수에즈 운하를 건너는 도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이집트군은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m 높이의 모래 방벽을 포기하기 아니라 고압 소방호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유럽에서 수입한 강력한 물대포로 모래를 씻어내리듯 깎아내며 순식간에 전차가 지나갈 통로를 여러 곳에 만들었습니다. 폭약을 썼다면 훨씬 오래 걸리고 소음도 컸겠지만 물을 이용한 방법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공병대는 이 방식으로 불과 몇 시간 만에 방벽 곳곳에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은 통로를 뚫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은 늦었습니다. 명절 때문에 병력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예비군 소집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집트군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병력을 운하 건너편으로 진입시켰고 난공불락이라던 바레브 방어선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러 지점에서 뚫렸습니다. 초반 며칠간 이집트군은 큰 성과를 거두며 시나이 반도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이 소식은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 세계 전체에 커다란 자신감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예비군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섰고 시나이 반도 전선에서는 대규모 전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후반에는 오히려 이스라엘군 일부가 역으로 수에즈 운하를 건너 이집트 본토 쪽으로 진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중재로 정전이 이루어지며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승패가 뚜렷하게 갈리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다트가 원했던 것은 완벽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협상의 발판이었습니다. 개전 초반의 기습 성공은 이집트의 자존심을 크게 회복시켰고 이는 훗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만의 힘입니다. 손자병법에는 병자 궤도야, 즉 전쟁은 속임수에 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병력이나 무기로 이스라엘을 압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 시간과 기만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병력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상대방의 경계심을 서서히 무디게 만들고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 가장 방심하기 쉬운 명절날을 정확히 골라 공격했습니다. 상대방이 힘에서 앞선다면 정면으로 맞서는 대승, 상대방의 판단과 경계심 자체를 흔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전투는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승리와 정치적 목표가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집트는 전쟁 전체를 놓고 보면 완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목표였던 자존심 회복과 협상력 확보에는 성공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완벽한 승리가 아니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든 다른 어떤 경쟁이든 승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73년 전쟁 이후 이집트는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첫 아랍 국가가 됐고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았습니다. 1994년에는 요르단도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1990년대 오슬로 협정으로 자치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두 차례의 인티파다와 레바논, 전쟁 등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 중재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며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공식 수교했고 수단도 합의했지만 내전으로 비준이 미뤄졌습니다. 이는 경제안보 협력을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2024년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새 정부도 협정 가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은 이 관계를 크게 시험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도 실제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고 항공무역 등 협력은 위축과 회복을 반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논의는 저 전쟁 이후 사실상 보류됐으며 2026년 현재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및 미국의 중재 조건과 맞물려 답보 상태입니다. 결국 이 지역은 공식 협력과 뿌리 깊은 갈등이 동시에 공존하는 복합적인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